1990년 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동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에 이르는 40여 년 동안 독일 민주공화국은 이전과 현재의 독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독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역사학자 카티아 호이어는 사라진 이 나라에 대한 만화경 같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히틀러에게 추방당한 독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쓰라린 경험에서 시작하여 그들이 처음에는 스탈린의 감시 아래서 나중에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독일식 국가를 만들어가는 궤적을 호이어는 담담하게 추적합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부터 1970년대의 상대적인 번영, 1980년대 중반 사회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기까지 억압과 잦은 고난 속에서도 동독은 풍부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풍경을 간직한 곳이었으며 서구에서 흔히 그려내는 냉전 풍자 만화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곳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장벽 너머는 전례 없이 방대한 인터뷰, 편지, 기록을 바탕으로 장벽 너머에 존재했던 또 다른 독일의 역사에 대한 손색 없는 결정판입니다. 동독에 대해 잘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추천합니다. 깊이를 더하는 알리오 북스가 시즌5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메인 MC 조수진이고요. 예, 저는 보조 MC 유시민입니다. 예. 뒷받침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잘 살펴주십시오. 아니 이게 제작진에 좀 무리수인 것 같아요. 유 작가님이 계신데 무슨 제가 메인 MC인가. 저는 보조 MC 겸 이렇게 패널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 이왕에 뭐 이 자리를 꿰찬 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치적 소양을 높여줄 수 있는 6부작을 특별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6부작의 구성은 우리 보조 MC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원래 이런 건 보조가 하는 거죠. 네. 제일 먼저 지금 총선 앞두고 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프레임 전쟁이라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지 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책 하나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 2주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이 읽은 책으로 알려진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아, 네. 한 권만 읽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진짜 무섭거든요. 예. 안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워요. 예. 이 책 경제학 책인데요. 이 책 지금 우리 정부가 펼치는 모든 경제 정책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검찰 무신 정권 또는 검찰 독재 정권이 왜 생겼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정권이 돌아가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전직 검사가 쓴 책 하나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이북말로는 수령복 이거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복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책도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 이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가 언론이기 때문에 현대 언론의 구조, 특히 한국 언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책.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이번 시즌에 총선 전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총선 6종 세트인 거잖아요. 이게 완판을 저희가 기원하면서 이게 무슨 홈쇼핑 같은데요. 예, 홈쇼핑의 게스트를 아주 잘 팔 분을 모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책 손님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야말로 이 기획에 딱 맞는 분이라서 모셨습니다. MBC 시선집중의 진행자이자 시사평론계의 머털도사 김종배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머털도사는 왜 머털도사입니까? 요즘은 안 쓰는데 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팟캐스트로 이탈남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라고. 제작진이 머털도사 이렇게 붙였는데 요즘은 뭐 별로 안 쓰고 요즘 이제 오히려 방송에서는 그냥 JB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아니 네가 DJYS도 아닌데 무슨 JB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연장 방송을 만들면서 이제 저 혼자 떠드는 어떤 그 코너를 만들었는데 코너명을 막 하다가 김종배 타임으로 하자 내지 종배 타임으로 하자 하는데 한 제작진이 이름이 구리다. 백자 돌림이 촌스럽다. 그러니까 그냥 JB로 하자. 오, 좋은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JB 모셨습니다. 네. DJ YS급. 네. 아니 저희 알리오 시즌 5 첫 손님이세요. 네. 뭐 그동안 저희 좀 보십니까? 어디 보실 시간도 없으시죠? 솔직히 얘기 뭐 전편은 못 봤고요. 예. 그 아마 첫 편이 제 기억을 맞다면 자유론을 다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것도 봤었고 그다음에 유한계급론도 봤었고 그다음에 또 그 제가 아주 그 존경하고 좋아하는 최지성 교수님 나온 다윈지능 네. 그것도 했고 이기적 유전자도 보고 몇 번 봤죠. 좀 어려운 책 다루실 때만 다룰 때만 보셨구나. 아, 그래요? 예. 그 평론가님의 취향을 알 수 있네요. 여기 세트 어떠세요? 우리 사실 5번째 시즌 맞아서 대대적으로 지금 세트를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 세트가 좋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니 첫 제가 손님께서 이런 말씀. 가운데 앉아 있는데 자꾸 여기가 자꾸 저는 의식이 돼요. 꼬세요. 쩍벌 하면 안 되죠. 꽃이. 쩍벌.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또. 안 돼요? 아니 그래서 평론가님 요렇게 하고 있어요. 유퀴즈 나오신 분들도 다 쩍벌 하더라고요. 근데 네. 누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예. 쩍벌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누구랑 닮으면 절대 안 그래, 되지. 강박 의식이 있어서 의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새 근데 뭐 거의와 닮았다고 하면 제일 큰 욕이라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예. 아 그런가요? 네. 예. 그 저희가 요거 촬영 준비하면서 퀴즈를 하나 풀었잖아요. 네.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하나씩 풀어봐 주실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나 왠지 이런 거 다 나올 것 같았어. 똑같은 거예요? 예, 다 똑같은 겁니다. 자님 여기 펜 있습니다. 잠깐 뭐야 이게? 22톤이요. 22톤 아니야? 아니 문과한테 이런 거 내면 어떡해. 나 수포자라서 문과하는데. 뭔가 논센스 같은데, 그죠? 오징어를 먹어도 소화가 다 되지 않아요? 알을 낳으면은 그러면 20.7톤인데 20.7톤 500kg 20.7톤 21.2톤. 그러니까 저도 그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답이. 네. 그걸 원해서 지금 이걸 저희한테 줬었거든요. 아 이거 22톤이니까. 알겠다.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오, 뭔데요? 이 사기꾼들 같은 거. 왜요? 이거 적시면 아, 뭐 나와요? 아, 잠깐만. 여기서 지금 힌트는 저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R이라니까요. 고래는 R을 낳지 않거든. 근데 묻는 게 몸무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프레임이라고. 그러니까 R을 낳았다는 게 성립 안 그게 된다. 프레임이라고. 조변이 속았다고 지금. 고래는 알을 낳지 않는다. R을 안 낳죠. 여러분은 프레임에 걸려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 문제를 낸 거야. 내가 보기에는. 사악한 것들 같은 거. 뭐야? 그럼요. 맞은 거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작진 여러분, 그죠? 맞은 거라고 해줘야죠. 예, 저 맞췄어요. 아 그랬나요? 네. 저만 틀렸던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께서 한 번에 맞추셨고 네. 퀴즈 풀면서는 어떠셨어요? 정말 네. 사악한 문제였어요. 아 맞아요. 예. 사람 바보로 만드는 퀴즈. 음. 예. 다행히 걸려들지 않았어. 제가 요새 이걸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거든요. 한번 명예훼손으로 한번 유죄 선고 받고 나니까 예, 이거 잘 판단해야 돼. 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봤더니 이 사기꾼들의 의도가 딱 보이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저 억울합니다. 이 편집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만 계산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했죠. 사실 계산 작가님이 해주셨잖아요. 예, 제가 제일 빨리 했죠. 조변 계산. 예. 그 21.2톤이야 그러면서 예. 억울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죠. 여기서 뭔가 이제 끌고 가는. 어쩌면 이게 프레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속는 거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책하고 관련된 문제였으니까 이 시청자분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알레어 북스 시즌 5 첫 번째 책을 소개해드릴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절대 코끼리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 드세요? 코끼리요. 안 된다니까요. 코끼리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뇌는 뭘 생각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뭘 생각 안 하는 거는 절대 못해. 그러니까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지를 못해. 자, 이쯤 되면 오늘 책 무슨 책인지 뭐 다들 아시겠죠? 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코끼리를 우겨 넣은 바로 그 책.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책입니다. 네. 총선 앞두고 하는 그 시즌 5의 특집에서 제일 먼저 이 책을 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제일 어울릴 만한 게스트를 찾자 해서 우리 JB를 모셨는데 제가 그래서 잘못 왔다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출연 요청이 왔을 때는 그냥 뭐 흔쾌히 네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유 작가님에게 이제 빚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뭐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와서 나오셨죠, 뭐 예. 빚내주셨기 때문에 빚갚음을 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네 했고 그래서 그때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다룬다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왜 저를 불렀을까?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왜 굳이 저를 불렀을까?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프레임 이야기를 하면 미디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보고 미디어 자기 비판을 하라는 이런 주문이구나. 아니 자기 비판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속으로 생각한 이유는 네.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이 공론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프레임 전쟁의 그렇죠. 원리를 다룬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 계셔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는 공간이 미디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랫동안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셨고 거기서 대담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전쟁을 그 라디오에 나와서 잘한 그런 손님과 네.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막 엄청난 손님과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닐까?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앞으로 방송 영업을 못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면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네. 이제 책에서 얻는 즐거움이 책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지를 넘기기 전의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책 속에는 없는 책에 관한 이야기 이름하여 페이지 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북튜브답게 책의 배경, 뭐 저자에 대한 이야기, 이름에 대한 이야기 등등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미 우리 머릿속에 이제 강렬하게 들어와 있는 게 제목이잖아요. 네. 그 제목 너무 잘 지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제목을 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 제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코끼리가 되게 흥미로운 동물이잖아요. 그 저는 독일 유학 시절에 독일 사람들이 이 속담을 쓰는 거 많이 봤거든요. 오. 그러니까 누군가가 되게 멍청하고 어리석고 어떤 악의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식으로 어리석은 행동, 부주의한 행동, 예의 없는 행동 이런 걸 할 때 너 지금 도자기 가게 들어온 코끼리 같이 행동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속담이 네. 있어요? 독일에서는 도자기 가게입니까? 예. 보통 이제 방 안에 코끼리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엘레판트, ein Elefant in Porzellanladen 오호. 이래서 도자기 상점에 들어온 코끼리. 그러니까 그럼 도자기 다 이제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거예요. 돌 때마다 한 번씩 꼬리 한 번 흔들고 코 한 번 흔들 때마다 그렇지. 예, 그 고급 문화상품인 도자기가 다 아작나는 거야. 근데 코끼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끼리라는 존재가 굉장히 큰 동물이고 애들도 좋아하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동물을 딱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코끼리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거든요. 예, 그렇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여기에는 뭐냐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이 짧은 책 제목에는 공화당의 문법과 공화당의 언어를 따라가지 말라는 뜻도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 경쟁자의 프레임을 쫓아가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장명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예, 일단 보통은 뭐, 궁금증도 자아내고.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프레임의 모든 것. 저 같으면 그렇게 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안 팔리지 책이.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기가 막힌 제목을 짓기도 했고 이런 기가 막힌 책을 쓴 저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조지 레이코프는 그 인지 언어학자로 많이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번역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말고도 번역사 나온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지 언어학자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사실은 이분보다 더 유명한 스승이 누구냐면 노엄 촘스키라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 노엄 촘스키는 변형 생성 문법의 대가. 근데 그게 뭐냐는지는 저한테 묻지 말아주세요. 아, 네. 왜냐면 잘 몰라. 책 읽어봐도 워낙 몰라. 어려운 예, 예. 영역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다뤄 그거. 그러니까. 예. 변형 생성 문법의 대가.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능력이라는 게 타고난다. 뭐 대충 이런 거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근데 레이코프가 MIT 이제 그 출신이고 촘스키의 제자였는데 스승한테 대들다가
요 책의 번역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패했다. 촘스키한테 패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산 수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거쳐도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가지고 해가지고 한 10년, 20년 뒤부터 이제 내놓은 게 바로 이 인지 언어학. 그래서 이제 인지 언어학의 대가가 돼버린.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학 분야로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철학사조에 보면 요즘 저 최근에 이제 인지신경과학이 많이 뜨면서 인지심리학. 예, 뭐. 관련해서 이제 뜨고 있는 게 철학사조가 이제 체험주의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상당히 어떤 철학계에서도 주목을 받는 그런 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암 촘스키는 언어학의 대가로 보통 다 인정을 하는 학자인데 그분이 막 이제 학자로서 갈고 닦을 때는 아직 그 뇌 연구가 높은 수준에 올라 있지 않았어요. 그랬죠. 근데 조지 레이코프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MRI, PET 이런 진단 장비가 나오면서 뇌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졌거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으로 진화해가는 어떤 것일 수 있는데 이 밑바탕에 어떤 뇌의 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레이코프가 전통적인 언어학을 뇌과학하고 접목해서 이걸 만들어냈는데 제가 눈여겨본 거는 이분이 민주당 성향이란 말이에요. 미국. 예, 책 전체를 보면 딱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쓴 게 그냥 자기가 학술 연구를 해서 쓴 게 아니고 민주당이 왜 자꾸 선거에 지지 레이건한테도 지고 뭐 그다음에 부시한테도 지고 뭐 왜 자꾸 그래 가만히 봤더니 얘네들이 말의 전쟁에서 지고 있잖아. 이 선거라는 것은 말과 논리와 이런 걸로 겨루는 건데 이 좌파들이 보니까 민주당 좌파가 미국 좌파는 민주당이죠. 리버럴. 그렇죠. 얘들은 너무 순진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사실을 말하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멍청한 얘기야. 그러면서 사회적 공론장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인간이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그러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에 투표하지라고 한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공화당에 표를 찍는 그 이유를 인지과학적으로 알아야 돼. 라고 해서 그걸 알려주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폴리페스라 그러지. 근데 미국에서는 교수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이게. 그렇죠. 예. 이 책을 우리가 선정한 게 6부작의 첫 번째 책인 거잖아요. 저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책을 특히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한 명씩 한번 꼽아볼까요? 저는 진보가 언제나 이제 보수의 프레임에 진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주고 싶어요. 우리 JB께서는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기자들한테 선물을 해야죠. 기자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언어의 홍수의 그 한복판에서 직업적으로 말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기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서는 그냥 뭐 직자적으로 나오는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고도로 전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내놓는 것도 이제 기사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기사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기자들이 사실은 프레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추천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레이코프도 이 책 말미에 보면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긴 해요. 맞아요. 예. 프레임 공부 좀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당연히 기자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그래서 다들 읽어봤을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읽었을까는 사실은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지금이라 좀 늦었지만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예. 그 대선 후보 경선 예전에 할 때 이 책을 안 읽었으면 분명해요. 여기가 절대 하지 마라고 한 거를 했거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문재인 후보한테 물었어요. 예. 그 순간 사람들은 다 안철수 씨가 MB 아바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는 MB 아바타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돼. MB 아바타를 생각하는 거야. MB하고 연결져서 생각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MB하고 상관없다는 말을 하려고 그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올가매는 프레임을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프레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방을 비판하고 이러면서 프레임 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2006년에 이 책이 이제 국내에 번역 출간이 됐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기사화까지 됐었는데 북한에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그만큼 애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이분들이 프레임론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프레임 짠다는 말을 쓰는지가 의문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레이코프가 얘기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비유법
단순 비유법을 가지고 프레임 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수두룩뻑뻑하더라.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사실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것이 이 프레임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보면은 10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개념 규정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딱딱하고 되게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그 정해주는 틀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냐면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유도해 들어가는 틀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프레임을 짜면 그래서 그 프레임이 유용하게 만약에 작동을 해버리면 그 순간에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 정치적 정서, 이슈에 대한 자신의 태도까지 이미 끌고 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은 제대로 작동하면 되게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게 바로 프레임인 것이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시간인데요. 행간의 숨은 의미까지 들여다보는 책 읽기, 책 갈피를 잡다, 책 갈피 순서입니다. 프레임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제이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프레임이라는 게 이 책이 나온 뒤에 한 2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누구나 프레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네. 도대체 프레임이라는 게 뭔가? 제가 그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걸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햇볕 정책이라는 게 한동안 논의가 되다가 보수 쪽에서 이제 반격에 나서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떠한 프레임을 짜냐면 퍼주기라고 하는 맞아요. 대북 퍼주기. 예, 맞아요. 뒤에 정책도 안 붙여요.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그냥 퍼주기였어요. 그러면 햇볕 정책과 퍼주기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프레임이 작동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이게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됐던 게 뭐냐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네. 바람과 해. 그 이솝 우화에서 따온 거거든요. 나그네가 지나가요. 근데 막 잔뜩 웅크리고 이렇게 막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해가 저 사람이 외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내기를 하다가 내가 바람을 세게 불면 날아갈 거야. 하는데 안 날아가니까 그러면 해가 햇볕을 비춰가지고 더워서 벗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에 접근에 들어가고 하면은 북한도 여기에 호응해서 결국은 개혁 개방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깔리는 상태에서 나온 게 햇볕 정책인데 보수 쪽에서는 뭐를 때렸냐면 퍼주기라고 하는 것도 일방성을 때려버린 거죠. 햇볕 정책? 근데 지금 북한 호응 안 하잖아. 결국 니네 짝사랑 아니었어. 햇볕 정책을 짝사랑으로 치환하려고 짝사랑이 그다음에 어떤 걸로 가냐면 굴욕으로 가버렸어요. 대북 굴욕. 대북 굴욕으로 가면서 퍼주기라고 하는 어떤 이제 프레임을 짜갖고 이제 반격에 나섰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여기에 뭐가 깔렸냐면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게 그 무엇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 원천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북한에 대해서 언젠가는 합쳐야 되는 한 민족이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이들도 어떤 이성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북한은 비이성적인 적대 집단으로 설정을 한다면 이미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감정적 태도가 깔려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한. 이 북한에 대한 이 감정적 태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네이밍이 되느냐에 따라서 감정적 대응까지도 바로 끌어낼 수 있는 게 프레임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세금 폭탄, 우리나라는 세금 폭탄론이죠. 이제 미국에서는 텍스 릴리프, 그래서 감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증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언어예요. 세금 폭탄이. 네. 이 주도권을 미국 경우는 공화당이 감세를 하는 쪽에서 이 프레임으로 주도권을 잡았는데 우리나라는 세금 폭탄론으로 이걸 부정적으로 세금을 보는 언어로 이 주도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지 레이코프가 이 책에서 이제 본문속에 계속 강조하는데 텍스 릴리프, 세금 구제라는 이 정책의 목적은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다. 모든 복지 프로세스를 다 박살내는 게 목표라고요. 우리나라는 더 노골적이죠. 세금 폭탄론을 펼쳐서 지금 감세를 해줘서 작년에 세수 결손이 60조 원 가까이 났습니다. 그렇죠. 세수 결손이라는 건 세금이 적게 거쳤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세입 세출을 마쳤을 때 걷었어야 될 세금보다 60조 원 가까이가 덜 거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60조 원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그 대신에 국가가 더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과학기술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감축되는 거죠. 목표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어떤 정서의 에스컬레이트 현상이 나타나는 게
복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어떻게 가냐면 복지의 재원은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뜯어가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복지를 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까지 가버리는 거니까 결국은 내 돈 뜯어가서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는 거고 세금 구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구제받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잖아요. 오히려 이제 직접적으로 오는 어떤 혜택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때리는 게 이제 그 프레임인 것이죠. 이게 세금 구제라고. 프레임이라는 게 왜 작동하는가, 프레임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인지언어학의 창시자라고 하잖아요, 이 저자가. 근데 신경과학을 좀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꼬리 원숭이라는 원숭이한테 만약에 이제 어떤 물체를 짚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 물건 짚어. 라고 얘기할 때 이 짧은 꼬리 원숭이의 이 피질 안에서 어떤 뉴런이 작동한다라는 걸 일단은 발견을 하고요. 그럼 이 물건 짚어 할 때마다 그 원숭이의 머리 쪽에 그 뉴런이 작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물건 짚지 마, 이 물건 짚지 마라고 했을 때도 이 뉴런이 작동하는 것을 이제 신경과학에서 발견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물건 자체가 무엇인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짚지 않기 때문에 그 뉴런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프레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죠. 이 책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관련해서든 아니면 햇볕 정책 관련해서든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어를 쓰더라도 그걸 얘기하는 순간 뇌에서는 이미 아까 MB 아바타처럼 안철수와 MB 아바타가 계속 떠오른다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프레임이다. 이건 우리의 신체에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이런 지금 정의를 내리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책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좀 지금 총선 앞두고 하는 특집으로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제가 이제 드리는데요. 여기 저자가 이제 진보하고 보수의 뇌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떤 프레임이 기본으로 작동을 하고 있냐고 국가와 관련해서 보면 뭐 감세, 복지 다 마찬가지인데 또는 뭐 치안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국가와 나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이 있냐 하면 국가라는 것은 엄격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 이렇게 프레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진보는 뭐냐? 이게 이제 미국 리버럴이죠. 민주당 쪽. 자상한 부모가 같이 꾸려나가는 가정.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규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금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요것도 하나의 어떤 프레임작이죠. 사실은. 그렇죠. 자상한 부모의 모형이나 엄격한 아버지 모형도 사실은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그것을 그냥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한다면 국가의 역할에서 보수 같은 경우는 규율 국가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고. 엄격한 아버지가 그렇죠. 통치하는. 그렇죠. 네. 해봐.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뭐 하면 때리겠다. 규율을 앞세워가지고 뭐 하면 그래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중심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이고 자상한 이제 부모 모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돌봄 국가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가면서 연대하고 돌봐주는 이런 국가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 가정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이제 레이코퍼가 지금 이제 표현을 한 거니까 저는 아주 그러니까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보수 쪽은 폭력 가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때려도 된다. 아니 막 박정희 숭배하고 심지어는 요즘 와서 이승만 막 숭배하는 이런 네. 영화들 막 건국전쟁이요? 단체로 보러 다니고 막 영화 보고 뭐 돈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생각은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만큼 자기 국민을 많이 죽인 대통령이 흔치 않아요. 세계사적으로. 근데 여하튼 폭력 가장을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러면 예만 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해요.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서 보수와 진보가 많이 달라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보수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중시하고 진보는 유기적 인과관계를 중시한다는 이제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 보수는 뭐냐면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 A가 B를 죽였잖아. 그럼 A를 죽여야 돼. 그러면 A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으면서 규율을 앞세워서 때리는 거죠. 사형시켜야 돼. 이게 보수의 예를 접근법이라는 들면은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하면 왜 그 시간에 사람 많은데 가? 그렇죠. 개인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진보의 유기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하는 구조적인 원인까지 살펴야 예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나면 그럼 경찰은 뭐 했습니까? 그렇죠. 사람 몰릴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기 그 사후 체계가 다른 거죠. 그런 점이. 그러니까 치안과 관련해서 보면 엄격한 아버지가
가정을 선호하는 보수들은 사형제를 찬성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을 죽였어? 부당하게? 이유도 없이? 강도 목적으로? 죽여야 돼! 왜 그런 놈을 아까운 세금으로 밥 먹여 가다 놓고 빨리 죽여버려! 이게 이제 그 엄격한 아버지 가정 프레임이에요. 근데 걔가 왜 강도를 하게 됐지? 걔는 그 어릴 때 그러면 어떻게 자란 거야? 봤더니 뭐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는데 국가 지원도 없고 이래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뭐 소년은 들락날락하다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형량을 높이고 사형을 집행하면 범죄가 줄어드나? 데이터를 좀 보자. 이래갖고 막 시계열 데이터를 막 봐서 그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고 안 하는 나라 봤더니 오히려 사형 집행하는 나라가 흉악범죄 범죄율이 더 높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그리고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그럼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야? 그렇게 계산해보고 그거하고 복지 지출을 늘리는 쪽하고 어느 쪽이 비용이 많이 들지 이런 걸 다 따진 끝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예방과 교정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는 쪽이 재정도 적게 들고 유리하다. 성과도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어떤 이 인과관계의 기나긴 사슬. 예. 이게 유기적 인과관계인데 요게 이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 노동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였어요. 네. 내걸었던 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 정책은 노사 법치주의예요. 완전히 다르죠. 성격이 뭐냐면 노사 법치라고 하는 것은 노사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국가가 개입할 일 아니야. 하는데 조금만 삐져나오면 그냥 법으로 앞세워서 때리겠다. 이게 노사 법치주의예요. 근데 노동 존중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회의 어떤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은 이윤으로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어떤 바꿔 들어가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비교를 해보면.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엄격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자상한 부모가 어떻게 나타나니까 여기서 대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한 아버지 가정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노동자인데도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노동자업을 막 때려잡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엄청 가난한데도 이 모델을 갖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하는 정당을 지지 안 하고 부자 감세 이런 거 하는 정당을 막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고 과학적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과관계, 인과율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야 진보주의자 니들 좀 생각 좀 해봐라고 말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에요. 저는 이거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 책에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 풀린 게 있는데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은 왜 이 머릿속에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엄격한 아버지 가정이라는 프레임의 은유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룰을 따르는 사람들은 보상으로서 감세 같은 보상을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엄격한 가르침에 따르지 않은 국민이죠. 자녀에 비유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보수 정당을 찍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저자의 은유, 그러니까 보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이라는 것을 지향하고 진보는 자상한 부모 가정이라는 걸 지향한다라는 비유가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에도 맞는 걸까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얼추 맞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보수 정부가 해왔던 어떤 정책과 진보 정부가 해왔던 정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별이 되는 제가 조금 전에 노사 법치와 노동 존중을 지금 갈라서 말씀을 드린 것도 결국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례가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비슷하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게 이제 그 보수와 진보의 도덕 체계의 문제잖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체계 자체가 달라서 어떤 얘기를 듣던 간에 그 프레임으로 해석을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제 뇌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쟤하고 나하고는 회로가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가 아까 그 유 작가님도 잠깐 했던 어떤 인지신경과학에서 보면은 아까 이렇게 우리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던 그게 회로거든요. 예. 인간의 어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에서 회로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든 간에 그 회로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캐치할 수 있지만 그 회로가 없는 사람은 캐치를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약간 좀 얘기를 좀 넓히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인지신경학에서 어떤 것이 되면 그게 기억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토리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화기억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 건데 내가 이제 언제 여기서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일화 기억이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운동 기억이 있잖아요. 몸이 기억한다고. 이것도 단지 기억 범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현상이 딱 주의 집중이 되면 그 순간에 이 기억이 작동을 하면서 바로 회로가 작동된다. 회로가 거기에 맞춰 들어가면서 사람이 그 사고를 이렇게 쭉 이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알면 프레임을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지언어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 개념인데 일단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더 넓히면 기억이라고 하는 저기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예.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어떤 과거에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기억 속에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때의 기억이 인출이 되는 거죠. 인출이 되면서 그때 겪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의 이 현상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프레임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로 이제 라디오 오랫동안 진행을 하시면서 네. 게스트 초대해서 대담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보수와 진보를 그 프레임으로 비유적으로 할 때 엄격한 아버지 가정과 자상한 부모 가정 이렇게 나눴을 때 대체로 보수 정당 쪽 나온 사람들하고 진보 정당 쪽 속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경험적으로도 이거 설득력이 좀 있지 않나요? 어때요? 있죠.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레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이제 날석에 대립했던 게 뭐냐면 그 2차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예. 2차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왔죠. 그랬죠. 지금의 여당 쪽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면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이게 무슨 완전 박탈이냐? 어떻게 이게 왜곡이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완전 박탈 이것만 머리에 넣던데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저기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나 자주 등장을 했던 어떤 그 프레임 바로 검수완박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 그때 워낙 날선 어떤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어떤 그 입에 오르면서 한쪽은 계속 쓰고 싶고 한쪽은 계속 안 된다.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 근데 거죠. 수사권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박탈, 그것도 완전 박탈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듣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일단 박탈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사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갖고 있는 정당한 재산이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거를 뺏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이 책에서 보면 거울 유련 얘기를 많이 해요. 거울 유련과 관련해서 이 저자가 그 책 중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보수가 되고 싶어서 보수가 된다거나 진보가 되고 싶어서 진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뇌 작동 방식이 보수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진보가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여기 보면 감정이입이냐 나의 행복이냐 이게 바로 그 대목인데요. 이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97페이지 어떻게 되냐면 진보적 도덕 체계의 중심은 감정이입이고 그다음에 그 보수적 도덕 체계의 중심은 행복 체계이며 타인에게 감정이입하거나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지금 이책 이렇게 지금 97페이지 레이코프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수는 감정이입을 잘 안 하고 내지 못하고 진보는 감정이입을 잘한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어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감정이입의 정도는 너무나 달랐죠. 그거는 보수와 진보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달랐느냐? 이것이 한쪽은 감정이입을 잘하고 한쪽은 감정이입을 못해서냐? 전 그게 아니라 이때 그 보수 쪽에서 나왔던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이건 해상 교통사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상 교통사고가 돼버리는 순간에 감정이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연히 발생한 그냥 사고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구 안 됐네, 안쓰럽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의 책임을 보면서 죄의식을 느끼고 책임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해야 된다? 사고인데 왜 분노를 해야 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결국은 그 감정이입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체계의 문제고 도덕체계의 문제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서 감정이 발동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약간 이제 표현이 다른데 그 전에 제가 읽었던 인지심리학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예.
좀 다른 용어로 같은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심리적 인지거리가 짧은 사람이 있고 심리적 인지거리가 긴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심리적 인지거리가 짧은 사람이 보수가 될 확률이 높고 심리적 인지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코프가 사용한 방식을 보면 나의 행복하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두 가지 요소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네 부류로 사람을 나눴던데 첫 번째는 오로지 나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나의 행복. 두 번째 타입은 타인에게 감정이입을 잘 하는데 나도 행복해야 되니까 나의 행복과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균형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룹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나는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하트마 간디나 뭐 마더 데레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유형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네 번째 유형으로 감정이입의 범위가 내 집단에 국한되고 그걸 넘어서면 그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이 저자가 정리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완전 보수예요. 그러니까 완전 보수는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주장을 만나거나 어떤 사실을 만나게 되면 나한테 유리해 불리해? 이거부터 생각해요. 오로지 이것만 생각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자아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가 원래 생존 기계로 만들어진 거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게 리버럴들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내 행복이 중요한데 그래도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도 중요해. 근데 이걸 너무 하다 보면 내 행복이 완전 파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적당한 정도의 선을 유지해야 돼. 보통의 리버럴이 이거예요. 여기가 되게 취약한 게 내 행복도 챙기고 타인과 감정이입도 하는데 감정이입이 중요하다고 막 말을 했는데 지 행복도 챙겼잖아. 그럼 이 위선으로 공격받는 거예요. 왜는 세 번째 그룹. 나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오로지 타인에게 감정이입하는 일에 모든 걸 바치는 사람처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완전 이게 진보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단 내에서는 내가 속한 사회 내에서는 매우 감정이입을 잘하는데 바깥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적대적이야. 이게 민족주의. 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있죠. 외국인 혐오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이렇게 복잡한데 이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택한 것처럼 보일 따름이지 실제로는 철학적 자아의 결정과는 무관한 뇌의 작동 방식의 결과일 뿐이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현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나뉘어졌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냐라는 거죠. 그건 아닐 그건 거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저인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이틴과 이제 얘가 나오잖아요. 자살하는 비율이 되게 높다. 왜 높은 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에는 비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더라.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면은 비통한 감정을 느껴가지고 이게 그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결국은 그 스스로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는 걸로 갔는데 만약에 비통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 개념이 있었고 했다면 이거는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소화할 수가 있는 건데 비통이라는 어떤 이 감정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어떤 삶을 마감은 이렇게 결과지어진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저인지 개념인데 그러니까 비통이라는 감정 개념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점핑을 그러니까 하는군요. 네이코프라고 하는 그 학자는 되게 이제 그 심성이 좋으셔서 저인지라는 점잖은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럴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개념이라는 무개념. 너무 다른데요. 어감이 너무 다르죠. 고급지고. 저인지가 훨씬 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개념 뭐냐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이 탑재되느냐, 어떤 개념이 여기서 교육이라는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미디어의 노출 부분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 얘기한 걸로 보수주의자들을 지금까지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명절에 막 싸우잖아요 엄청 삼촌 왜 맨날 그런 얘기 왜 하는데요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실 미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저인지 때문이든 아니면은 뭐 엄격한 가정이라는 부모라는 것을 개념을 탑재했기 때문이든 프레임 자체가 이미 그렇게 짜여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는 어떤 사실도 튕겨나기 때문에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고 머릿속에 프레임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기기 위한 프레임 활용법 쪽으로 한번 이 뒷부분이 책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저자는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보수는 그런 프레임에 대한 교육이든 예산이든 써왔고, 근데 이제 민주당 성향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진보를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의 착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을 내가 진짜 진실을 말해주기만 하면 다 내 말을 따를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반은 맞고 반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죠. 예를 하나 들면 자 올해 작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5%였어요. 그래서 작년 물가 상승률이 5%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 이게 비로소 의미를 획득하냐면 한국은행이 설정하고 있는 물가 관리의 최고치가 3%인데 5%가 됐다. 고로 이건 물가 폭등이다라고 하는, 물가 폭등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5% 물가 상승이라는 사실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예. 아 이게 심각하구나 이런 인지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르는, 그래서 1년 물가 인상률이 상승률이 100% 200% 되는 나라에서 5%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 물가가 되게 안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같이 매길 것이냐의 문제. 여기서 작동하는 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날 사실을 이야기해봤자 거기서 이게 의미 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사실이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결정해 들어가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점까지는 저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네. 현실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 프레임을 작동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인식되면 안 되는데 잘못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만약에 출발한다고 치면 그 문제 상황의 본질은 뭐냐면 과거의 개념과 새로 발생한 현실 간의 간극 속에서 사실은 프레임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낡은 개념과 새로운 현상, 사실관의 간극 속에서 프레임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앞세우지 않고서 나만의 의미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것도 전달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한 3분의 1 또 이제 아주 잘하고 있다도 한 20% 가까이 되고. 근데 이분들이 뭘 잘하냐 물어보면 외교를 잘한대요. 네, 맞아요. 그 외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팩트를 아무리 갖다 디밀어도 안 돼요. 이분들의 외교는 진보가 생각하는 외교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우리가 말하는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튕겨 나가는군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준은 다르니까. 진보가 생각하는 외교의 개념과 그러면 무릇 대통령의 정상 외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의 상과 예. 보수가 생각하는 외교의 상이 다른 거죠. 미국에 가서 노래 부르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친밀해지고 잘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진보 거죠? 쪽 엄청 쪽팔리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파티에 가가지고 미국 말로 네. 노래 부르고 이게 도대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야 미국 말로 노래까지 불러가지고 막 미국 프롬프트도 안 대통령이 보고 칭찬했다 이렇게 막 좋아하잖아요. 영어로 연설하고 노래하고 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을 가지고도 프레임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도덕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또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꿔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거의 착각에 가깝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프레임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은 개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개념.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죠. 핵심적인 부분은. 근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사전적 의미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기 개념에는 뭐가 스며 있냐면 감정이 스며 있다는 거죠. 이 개념에는. 아까 제가 햇볕 정책과 퍼주기라는 예를 들었는데 네. 여기에는 뭐냐면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그 감정이 여기서 바탕에서 작동을 하고 있냐면 북한에 대한 감정. 이게 작동이 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북한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걸로 다가오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북한은 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불구대천의 원수로 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햇볕 정책이 아무리 좋은 뭐 얘기를 하고 해도 준다는 것 자체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니 불구대천의 원수고 쟤네들은 구제불능이네 애들인데 유화 정책을 펴는다고 걔네들이 바뀌냐 이 바보야 퍼주기밖에 더 놀라운데? 되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핵 만들었잖아, 미사일 만들었잖아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책에서 진보의 착각 첫 번째가 진리를 말하면 받아들여질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결정은 안 할 거야라고 믿지 마라. 그게 사실 경제결정론이거든요. 네. 네. 자기 이익의 어떤 그 준에서 의식도 결정 정립이 될 거고 정책 태도도 정해질 거다. 그러면 세계사가 바뀌어도 옛날에 바뀌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강남 거죠. 좌파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를 부정적인 의미로 그 강남 좌파를 썼죠 처음에. 근데 조국 씨가 그 어디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그 좋은 말로 받아들인다고. 왜냐면 강남 좌파를 이렇게 멸칭으로 쓸 때는 위선자 강남에 또는 살면서 비합리적인 자, 강남에 살면서 돈 많은 놈이 왜 진보를 해? 왜 좌파를 해?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레이코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상관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계사를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 체제가 이제 그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혁명 사조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뭐 투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잘 사는 집 자식들이. 부잣집 출신의 인텔리 고학력층이에요. 예. 그럼 왜 그러느냐? 사실 이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이거는 네. 뭐냐면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사람의 의식이 규정되지 않는다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에 뭐가 입력되느냐. 결국은 여기 아까 이제 제가 말씀 그걸 이제 포괄적 의미로 기억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어떤 게 기억이 되고 거기서 어떤 개념이 탑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의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어. 있기야 있죠. 이해관계.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의 투표소에서 국힘당 쪽 계열 정당 득표율이 70%대 나오잖아요. 그거는 계급 투표지.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른바 경제결정론, 그러니까 물질적 이해관계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는 이것이 옳지는 않은데 전적으로 엉터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의 영향을 받 내게 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맞아요. 자기의 도덕에 입각해서 의식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에게 투표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보면 보수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미국이 그랬다고 그래요. 선거에서 계속 질 때 미국 민주당, 미국 리버럴, 진보 이쪽은 자꾸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꼴통, 수 꼴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로지 자기의 프레임으로 계속 하는데 반해서 네. 진보는 왜 자꾸 오른쪽으로 이동하냐. 이거 우리나라에도 맞지 않아요? 예, 맞죠. 그리고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수 진보라고 하는 것을 세력으로 보지 마시고 사고로 보면 이해가 돼요. 프레임으로. 그렇죠. 사고로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보수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세력,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 사고로 놓고 본다면 보수적 사고는 사회의 지배적이에요. 그렇지. 항상 다수예요. 보수 헤게모니가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 사고에만 어필해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훨씬 우위에 있는 거예요. 아, 국힘당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간단히 기본이 나오잖아. 그건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아니, 잡음만 안 나도 공천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보는 하려면 설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신을 증명해야 돼. 그렇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프레임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읽어보면은요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이건 중도 포획 전략이에요. 한마디로 이해하면 진보가 보수에 휘둘리지 말고 진보의 언어로 중도까지를 포획을 해야 보수를 이길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중도층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중도층은 쉽게 얘기하면 프레임이 없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이코프가 얘기하면서 이중 개념이라는 이제 그 용어를 쓰거든요. 네네. 이중 개념을 갖고 있는 층이 바로 중도다. 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이중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 여기서 또는 이제 두 없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는 보수인데 경제는 진보인 것처럼 분야별로 어떤 건 보수, 어떤 건 진보인 경우도 이중 개념에 해당이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제의 부분에 있어서 상반되는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중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엌에 가서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고 팔랑기. 안방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팔랑기.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된다. 아니 그러면은 왜 자꾸 진보층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라고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 정치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우파적인 정책을 펴거나 또는 우파 인물, 뭐 안철수 씨 같은 사람들 영입하고 이렇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을 뭐를 짜느냐. 이 문제가 진보의 언어도 얼마든지 먹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이코프의 전제는 잘만 짜면 프레임을 잘만 짜. 왜냐하면 여기는 그러니까 무주공산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프레임을 잘 짜가지고 하면 이들도 얼마든지 견인할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짜기에 따라서 중도를 얼마든지 견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도 포획 전략의 그리고 중도 견인 전략의 핵심은 프레임을 얼마나 잘 짜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 보면 표현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말을 걸 때 진보의 언어와 진보의 프레임을 버리고 보수의 프레임, 보수의 언어로 말을 걸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이 중도층에서는 보수의 프레임이 활성화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한다니까. 진보의 프레임으로 중도를 포획하라는 게 그러니까 레이코프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지금 272쪽에서 273쪽까지 필독 이 부분이 있는데 보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챕터가 아예 있어요. 진보야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비슷한 말씀입니다. 진보주의에 대한 긍지를 가져라. 그리고 품성과 긍지를 보여줘라. 소리 지르면서 싸우지 마라. 그리고 정상적 보수주의자와 역겨운 이념가를 구별하라. 완고한 보수주의자들을 개종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라. 너무 대놓고 솔직하다. 그죠? 그러면은 선거 필승 전략을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부분이 4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좀 현실에서 응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거기 소개하면 이게 이 책의 결론인데요. 네. 이 레이코프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미국 민주당이 좀 선거에서 잘해서 이겨라 그렇게 네, 맞아요. 이제 맞으면 원 포인트 레슨 하는 책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는 상황이 다르지만 민주당의 젊은 정치 지망생들이 이 책을 읽어보기를 바래요. 여기 보면 네. 첫 번째 상대를 존중해라. 네. 두 번째 프레임을 재구성하여 대응하라. 세 번째 가치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해라. 네 번째가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라. 아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부한다고 유권자 특히 중도층 유권자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조지 레이코프의 이 4가지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본 기리의 김대중 영화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민주당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사진만 걸어놓을 게 아니고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재미난 건데 대선 때마다 혹은 총선 때마다 시대 정신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그렇죠. 항상 나오죠. 그 시대 정신은 그렇게 5년 단위, 4년 단위로 바뀌는 거는 시대 정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슈죠. 그거는. 그 이슈죠. 이슈. 단기 이슈죠. 근데 이 시대 정신은 적어도 최소한 수십 년 단위로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1971년도 대선 때 이미 이 향후 50년, 100년 대한민국의 전략적 목표가 될 시대 정신을 이미 밝혔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항상 그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3대 위기론, 민주주의 위기, 민생의 위기, 남북관계 위기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의 포지셔닝을 그렇게 했어요. 민생이라는 이 가치 있잖아요. 민생 위기라고 말할 때 이 민생 위기는 뭐냐? 서민과 중산층의 일상적인 경제 생활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민주주의. 지금 검찰 독재 정권 또는 무신 정권.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최근에 엄청나게 국제조사에서 하락했죠. 수십 단계 하락을 했잖아요. 그냥 민주주의도 엄청 하락했고 수기 민주주의 수준도 더 크게 하락했고 지금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적어도 1970년대 이후에 민주주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 평화예요. 이 지금 3가지가 다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위기에 빠지곤 했잖아요.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거시경제 위기를 초래했죠.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고 분배 상태를 악화시켰죠.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남북 관계는 위기 상황으로 갑니다. 남북 대립이 극도로 가고요. 이거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왜 민주당의 포지션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념 지향을 중도개혁 정당으로 이야기했는가? 그걸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우리의 시대 정신은 지난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3가지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에요. 이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진보 정당으로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는 정당으로서 자기의 신념을 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보수 언론에 휘둘리고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책 읽으면서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임 짜는 능력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권한 후에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앞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방송 인터뷰에서 온 적이 있는데 나는 저 양반이 하는 자유가 더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정치적 자유를 얘기하는 건지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지 뭔지 모르겠다. 개념이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러면 진보 진영을 이거 받아치지를 못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원래 아까 미국 리버럴 얘기했잖아요. 리버럴이 결국 뭐예요? 자유주의. 자유주의죠. 네. 그러면 오히려 자유라고 하는 것들 오히려 대한민국의 리버럴들이 더 먼저 주창을 하고 더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자유주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유라고 하면 자꾸 고개를 돌려요. 왜 그러냐면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한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반공의 대척 개념으로 쓰였어요. 아, 그렇죠. 반공 진영의 어떤 대척 개념으로서 자유 진영. 그래서 이 자유라는 어떤 이 용어가 그래서 독재의 어떤 정당화의 근거가 됐던. 그렇죠. 그렇게 근거가 됐다고 해요. 독재의 정당화의 활용이 됐다. 오염이 됐죠. 그렇죠. 네. 이런 경험이 기억 속에 뇌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그 시장을 왜곡했는가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폐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려 놓은 것인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야 되는 뭐 약간 알러지 반응이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 이건데 근데 그건 어찌 본다면 기억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공학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만약에 앞세웠다면 이야기하는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되물어보면서 우리의 자유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내세우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없었어요. 근데 그 언급을 물은 묻기도 했는데 네. 이제 물을 수가 없어요.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토론하지 않는 상대에게 질문할 수 없거든. 기자회견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질문을 못 해요. 네. 왜 못하냐 하면 질문하다 지쳐. 대답 없는 메아리. 예, 아무 답이 안 오기 때문에. 근데 질문을 안 받으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라도 외치면은 입틀막 해가지고 막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성희 무서워서 의원 말을 했어요? 건이나 카이스트 졸업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폭력 가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폭력 가장이라고요.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고 폭력 가장이라고요. 말대꾸 하면 두들겨 팬다고요. 요렇게 얘기를 해야지. 오케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프레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과거 개념은 이게 대중조작하자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해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오해 저 같은 세대는 제 나이 때는 오해 안 하는데요. 그래요. 말씀하시는 순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조작. 그러니까 대중조작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그 이 단어에 깔려 있는 것은 이렇게 상황을 왜곡하게 전달해서 대중들이 잘못된 감정 상태에 빠져서 군중 심리가 발동되도록 만든다. 뭐 대충 이런 뜻이 될 텐데 여기서 결국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 인지언학의 바탕이 되는 체험주의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은 의식의 한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성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이 완전히 그 칼로 무어져서 딱 구획되는. 감정은 다스려야 될 대상이야. 감정은 정말 잘못된 쭉정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서 제어되어야 되고 눌러져야 되는 것. 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라고 사실은 의식이라고 하는 게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제 그 인지 신경과학에서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느낌부터 시작을 해서 신체 반응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할 게 아니라 이 의식에는 항상 감정이 스며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사실은 프레임론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자, 오늘 알레북스 시즌 5 첫 번째 책 손님 김종배 평론가와 함께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마무리로요. 저희가 책에 대해서 별점을 좀 매기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알북에서 뭐 다루는 책들은 기본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다 좋은 책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뭐 추가 점수를 플러스로 준다면 그러니까 5점 중에서 뭐 몇 점이다라는 거 하고 한 줄 평하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매기자면 저는 이 책은 5점 주고 싶어요. 5점? 네. 5점 만점에 5점? 네, 왜냐하면 너무 쉽고
지금 너무 필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쉽게 잘 설명해 준다.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명절 식탁 필독서. 삼촌하고 싸우러 가기 전에 여기 보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가 272쪽에 있거든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명절에 모여서 거기도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4점 주겠습니다. 사도 왜요? 미국 얘기만 해서. 그래서 한 줄 평을 미국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힌트를 주는 책이다. 아. 그래서 나머지 한 점이 되는 마침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면 여백은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한 줄 평이라기보다는 제일 마음에 인상적인 한 줄, 225쪽 맨 위에까지 걸쳐져 있는데 보수의 분열 지점은 도덕적 이론이 아니라 관심 영역이다. 이 차이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이들은 하나로 뭉친다. 이게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마음에 들어서 저도 4.0을 주려고 그랬는데 4.5 제가 주려고 제일 하는데 박하잖아요, 그러면. 진보들은 싸울 때 쌀벌하게 싸워요. 맞아요. 심지어는 혁명기에는 지들끼리 막 죽여.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고 중국 혁명 때도 그랬고 이 사람들은 너무 잘났어. 그래가지고 자기만 질리고 다르면 막 권력지면 막 죽여. 이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보수는 보면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상호 보완적이어서 하나로 뭉쳐요. 그래서 막 대통령이 당대표 추천하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배워야 돼. 진보가. 진짜로 배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익의 덩어리가 그죠. 그걸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이익 앞에서 이제 묻어두는 이런 부분. 서로 좀 참고 대의를 위해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동지가 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되게 촉구하는 내용이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의 어떤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만 해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유, 없죠. 그때만 해도 없었죠. 한동훈 검사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될 거라고 상상한 분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아니 아무튼 합치잖아요. 예. 왜 합치겠습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이제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쳐갖고 히틀러 중심으로 합쳐갖고 독일이 망했잖아. 아니 이 책은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한번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이미 읽었을 거예요. 합치는 거를 좀 이거를 보시고 작은 차이인지 큰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좀 잘 합치시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덕담 세게 하시네. 메인 MC께서. 진보 쪽에서는 그래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이렇게 막 응원하고 있는데 합치라고?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예, 함께해 주신 우리 김종배 JB 평론가님 어떠셨습니까? 아유 즐거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거 얘기를 해야 할 이게 군번이 되나 생각 솔직히 했었는데 아무튼 이 알릴레오 북스의 명성에 금이 가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별 말씀을. 이런 아유, 말씀을 오늘 지금 너무 뭐 좋았습니다. 진행자 MC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는 그런 MBC의 진행자신데. 그것도 그렇게 사실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아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 저희 이제 다음에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네, 고사를 지내세요. 네. 현명하신 우리 유권자들께서 좋은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모쪼록 JB가 계속 MBC 라디오에 붙어 계실 수 있도록. 아 예. 전 조사해 재단 주시면 좀- 이사기 때문에 최경영 기자님도 저희 영입한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그럼-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보조 MC께서 다음 책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책은 그 밀턴 프리드먼과 그 부인 되는 분이 이 공동 저자로 이렇게 적어서 낸 선택할 자유. 원래 원문으로는 Free to Choose인데요. 데이터가 한 개도 없는 책이에요. 그냥 그리고- 오로지 이거. 예,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읽은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이 정부가 지난 2년간 펼쳐온 경제정책, 왜 하필이면 대통령은 그런 정책들만 받아들여서 했을까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읽은 책이면 우리도 읽어야지. 사진 마세요. 대신 읽어드립니다. 살만한 가치는 없는 책이에요. 책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마 출판사가 됐을 좋아했을 거예요.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감성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